시대가 낳은 문학이라는 타이틀로 함께하게 될 현대문학의 흐름과 문학 작품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화기에서 1910년대 문학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세부 작품들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업 자료는 선생님의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설명란을 눌러서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미리 내려받고 수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대가 낳은 문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그럼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문학의 특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개화기 문학과 1910년대 문학을 별도로 독립시켜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 두 시기를 조금 구분지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목을 다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제 나름대로 제목을 달아보자면 고전 문학의 시대를 넘어서 근대로 가자! 얍! 이라고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고전 문학의 시대를 넘어 근대로 옮겨가고 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근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던 시기거든요. 이 시기 후반부에 가서야 비로소 근대의 문학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나름대로는 정말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의 심춘술래라고 하는 수필 이외에는 아직 수능에 기출된 작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모든 작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몇 편의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에 수록되기도 했거든요. 제 나름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마우스로 대충 그려서 좀 부족한 지도예요.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개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개화기 시대는 우리가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보는데요. 가보개혁. 국사 시간, 역사 시간에 이제 잘 봤던 단어죠. 이걸 기점으로 보는데요. 가보개혁은 조선 사회가 가진 봉건적인 그런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로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조선 사회의 내적으로 봤을 때는 봉건 질서의 타파, 기존의 이런 봉건 질서를 좀 깨부수자 하는 내적 요구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이 실제 조선 사회의 과제였지만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에 의존을 해서 또 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하기 어려웠죠. 일본의 간섭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본뿐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의 어떤 침략의 야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강의 침략, 야욕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런 게 보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자주적인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수호해야 하면서도 봉건 질서는 타파하고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는 역행하지 않는 근대화에 대한 압박도 굉장했고요. 근대화에 대한 압박.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결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던 상황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였을 반응들이 문학에 그대로 잘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건적인 질서에 반대하는 반봉건을 담은 것이나
양반이라고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권세를 모두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뭐 남녀의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상하관계, 수직적인 질서 이런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게 반봉건적인 거잖아요. 그 봉건에 반대하는 게 반봉건이죠. 그러니까 반봉건에 담은 것이나 그 당시의 문제점이라고 진단되었던 모습들에 대한 비판, 꼬집기, 풍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세태하면은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문학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열강의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개화된 문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문명, 개화 이런 게 이제 문학작품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민중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미처 알지 못하는 민중들, 이런 개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봉건적인 질서를 깨부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모르는 민중들을 깨쳐야 된다는, 뭔가 깨닫게 해야 된다는 민중 계몽, 이런 의식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침략하려는 외세, 외부의 세력에 반대하는 반외세의 자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국권을 수호하고 국권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주 독립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를 키워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국 강병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자 이 시기 문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시와 소설 갈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 갈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문학 시간에 서정 갈래에 속하는 것으로 살펴봤던 것들이 시조, 가사, 민요, 잡가 등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보개혁이 되고 근대를 지향한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짜잔 하고 생기진 않겠죠.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형식을 개발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시조나 가사, 민요, 잡가 등이 여전히 창작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창작된 것이 개화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라는 갈래에 대해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사사조의 연속적 율문을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표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이 창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었어요. 그 효과적인 도구가 이 시기에도 잘 쓰였습니다. 다만 내용이 달라지고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금 변화를 갖게 되었죠. 이렇게 개화가사는 전통적 가사라는 그릇에 전통적 기존에 있는 거죠. 전통적 가사라는 그릇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는 음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식은 우리가 아는 가사와 거의 같습니다. 전통적인 율격인 가사의 사사조, 내자, 내자, 내자 이렇게 연달아서 쓰는 그 율격을 지니게 된 거죠. 네, 조금 특이하게 두 행식 대꾸를 이루고 후렴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 이게 개화가사인데 보면 아세아의 대조션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에야 에야 애국하세 나라 위해 죽어보세. 사사조로 돼 있는 율격을 지키죠. 그러면서도 지금 두 행씩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가사들 보면 이렇게 막 연이 나뉘듯이 되어 있지 않고 쭉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 대꾸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모든 개화 가사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후렴구를 사용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후렴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가라고 돼 있죠. 누군가가 한 명이 노동요에서 뭔가 매기고 받는 것처럼 아시아의 대조션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하면 다 같이 남은 사람들이 에야 에야 애국하세 나라 위에 죽어보세 하면서 다 같이 막 외치는 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애국하는 노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가사들을 보면 개화 가사를 보면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특징이라면 내용적인 면으로는 아까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것들 있죠. 그 시대적인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명 개화나 또는 계몽사상, 이 근대의 문물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뭔가를 깨치기를 바라는, 여기 보면 막 깊은 잠을 어서 깨서 무지몽매한 상태를 극복해서 부국강병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식의 주제의식이 아주 그냥 표면에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가사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전개가 됩니다. 또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봉건적인 사회 현실 같은 거겠죠.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면서도 우리를 침략한 외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합심하고 일심돼야 서세 동점, 서양의 그런 막 세력들이 동양을 막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 다 뭔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태도도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의 서정갈래 중에 개화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 시기의 서정갈래로는 창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가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가창이 되는, 불리는 거죠. 가창이 되는, 노래로 불리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서정갈래가 있어요. 이건 민요와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민요는 우리 전통의 것이라면 찬송가는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부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조에 찍어낸 듯한 자수 배열을 한 개화 가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율격이 조금은 자유로워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7호조나 6호조, 8호조 이런 다양한 글자수를 보입니다. 7호조가 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다양한 글자수를 사용하거나 길이의 제한도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쓴 편이에요. 그래도 7호조, 6호조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형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일정한 글자수를 지키면서 쓰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글자수가 비교적 일정한 것 같아 보이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개화가사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지만 조금 더 자유시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신체시, 창가 다음 버전이 신체시인데요. 그 신체시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가사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신체시의 교량하면은 다리죠. 그러니까 건너주는 그 가교 또는 과도기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창가 역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나 문명 개화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나 문명 개화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최남선의 경부철도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제목에서도 이미 경부철도라고 하면서 철도라는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소재를 언급하고 있죠. 철도 자체는 근대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소설이나 시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작용합니다. 이 철도의 가치를 예찬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 이 철도의 소리가 막 우렁차게 토하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바람을 일으키며 날개를 가진 새도 못 다룰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 라고 하면서 근대 문물에 대한 예찬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늙은이와 젊은이. 우리 지금은 뭐 할아버지를 늙은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비하하는 느낌이지만 예전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또는 우리네와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 사람 또는 외국 사람 모두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그 기차가 마치 세상의 조그마한 버전, 그러니까 축소판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신기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지금의 우리에겐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요. 이 당시에는 기차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국적까지 다른 사람까지 한 공간에 다 들어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정말 개벽하는구나 라고 이 당시엔 느꼈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드러나면서 철도라는 게 이만큼 대단해 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호조의 글자 수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가사만큼 기계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에 형세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정형화된 느낌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창가가 갖고 있는 한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화가사나 창가를 예를 통해서 보니까 작품이 조금 어려웠나요? 말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형식적 특징이나 주제의식이 정말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지만 문제로 출제하면 너무 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거라고 100% 장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시기에 또 다른 서점 갈래로는 신첼시가 있습니다. 혹시나 개화기에서 1910년대 서점 갈래 중 무언가가 출제되게 된다면 지금 오늘 보는 시대적인 범위 내에서 무언가가 하나 출제될 수밖에 없고 뭐 출제를 하게 되는 그런 야심찬 자세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신첼시 정도가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문학에 기대하는 그 말 그대로의 문학성, 즉 뭐 서정성, 개인의 정서를 개성 있는 언어로 표현한 그 아름다움,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사실은 신첼시에서도 완전히 느끼기는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신첼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갈래 명칭에서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몸뚱아리,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을 가진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할 때 기존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운율이 드러나도록 쓰이면 외형률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형률을 많이 탈피했어요. 그래서 정형적 외형률을 탈피했다라는 게 신첼시의 특징이에요. 개화가사만 해도 뭐 4,4조, 창가는 7호조 해서 일정한 길이를 지키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형태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격, 이런 게 외형률이라면 이걸 많이 탈피하게 되는 게 신첼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현대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자유시에 근접했다는 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고정된 율격을 벗어나고 정형적인 형태를 지키지 않는 시를 쓴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탈피는 아니라서요. 하나의 연만 보면 자유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세트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전체의 시를 보면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는 면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근대적인 자유시에 꽤 많이 근접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고정된 율격도 아니고 고정된 형태도 아니지만 완전하게 그 정형성을 탈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이유는 한 연만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것만 보면 진짜 이거 자유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1년의 형태와 2년의 형태와 3년의 형태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정형시스럽다 라고 하는 게 한계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요 갈래 이론을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볼 거라서 오늘 자세히는 하지 않을게요. 언뜻 보더라도 일단 지금 1, 2라고 달아놨고 지금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1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뭐 7호조라든지 4사조라든지 이런 걸 지키진 않았어요. 글자 수의 변동이 크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긴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행에서 철썩 척쏴 했던 게 여기 지금 두 번째 연에서 반복되고요. 첫 번째 연의 마지막에 철썩 척 튜르릉 콱 이라고 한 게 또 이 연의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요. 길이 어떤 배열이 굉장히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정형시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체시도요.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개화의식이라든지 계몽정신, 계몽의식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냈었고요. 신교육 사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남녀평등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일제히 이제 주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이나 민족 정신이 잘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1910년 이전이에요. 이게 1907, 8년 요 정도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게 신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권이 빼앗기지는 않은 시기예요. 어쨌든 신체시는 요 정도까지 보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으로는 191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된 자유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대시대, 여러분 자습서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에 이 작품 개관 같은데 다 자유시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현대시에 보게 되는 시들이 대부분 자유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시가 1910년대 후반쯤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권 회복에 대해서 다룬 내용도 있기는 해요. 네, 1910년 이후다 보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미 국권을 빼앗긴 상황이라서 이전만큼 자주 국권을 수호한다는 그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 당시에 서구 근대 문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예 사조, 그러니까 뭐 글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유입되게 되면서 현실에 맞서는 노골적인 그런 내용의 시를 쓰는 대신에 비교적 그냥 자유로운 형식 속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서정시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 같은 걸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과 정서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이 많이 창작되게 돼요.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는 뭐 김어기의 봄은 간다 라는 작품이나 주요한의 불놀이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아예 그런 형식적인 뭐 찍어내기 반복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도 뭐 눈물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뭐 불덩이 이런 것과 연결해서 형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애달픈 감정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새라는 소재나 계절적인 소재에 연결해서 자기의 감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지금의 시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정형적으로 지켰던 운율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봤을 때 이 시들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짚고 넘어가는 거라서 현대와 굉장히 유사한 게 이제 이때부터 쓰였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자유시의 흐름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지금 혹시 졸고 있나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선생님이 지금 졸게 해놓고 재워놓고선 지금 깨우니까 약간 미안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집중합시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서사갈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소설에서 근대의 소설로 옮겨가는 단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신소설이라는 소설 갈래입니다. 즉 신소설은요, 고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그 단계에 있는 과도기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과도기 하면은 시기와 시기가 옮겨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소설이 쓰이긴 시작했지만 우리 근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그런 소설에는 좀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품의 시작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고전 소설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아나요? 기억이 날까요? 기존에 인물의 탄생이나 인물 소개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시작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소설로 오게 되면은 배경을 묘사한다든지 특정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한다든지 등 자유로운 모습, 자유로운 장면 묘사로 시작이 된다는 점, 이게 하나의 새로움입니다. 또한 구성면에서도 그동안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태어나서 여정을 이제 진행하거나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나이 들어가다가 죽는 데까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식의 순차적인 흐름이었다면 신소설 단계에 오면서 역순행적 구성도 도입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소설이 역순행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의 거꾸로 가는 구성도 도입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거죠. 그래서 구성의 다양성, 약간의 드라마틱함 이런 걸 부여해줬다는 게 특징이죠. 이 말은 고전 소설에는 역순행적 구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문체 측면에서는요. 언문일치의 문체에 접근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언문일치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입에서 입으로 대화하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문이라고 하는 건 글자,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읽게 되는 그 글자,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글이 상당히 달랐겠죠.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한자의 어순에 따라 썼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쓰여지는 글들도 일상에서 그냥 말로 대화를 나눌 때와 달리 어순이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한자식 어투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든지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문학을 어려워하고요. 고전 소설을 지금의 한글로 다 바꿔서 번역해 놓은 것도 읽을 때 어려워하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장면이 바뀔 때 차설이라는 말처럼 한자를 그냥 그대로 읽는 말을 그냥 도금을 쓰는 방식으로 쓴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꽤 많이 바꿔서 일상에서 말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언문일치의 문체에 접근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접근이라고 한 걸 보면 아직은 완전하진 않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측면이 신소설이 가진 형식적인 새로움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화 사상을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서정 문학들과 다 이 부분은 맥이 다 있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잘 담고 있어서 신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나오고 남녀 평등을 조금은 너무 대놓고 촌스럽게 주장하거나 자유연애를 나 자유연애 한다 하는 선전하는 듯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소 뭔가 너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이런 개화 사상이 잘 드러나고요. 국권 피탈 이전에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시기인 만큼 자주 독립이나 또는 국권
회복을 부르짖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신소설은 이렇게 나름대로 시대적 고민을 안고 그러면서도 이전 시대보다 발전된 형태로 등장하면서 인물도 조금은 더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그럼 묘사의 여러 가지 부분, 정황이나 상황 이런 묘사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전 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 전개, 갑자기 조력자 같은 그런 인물이 짜잔 하고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 전개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이거나 복잡다단하지 않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이런 거 이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평면적인 인물, 그런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 이런 게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최초의 신소설로 꼽히는 이인직의 혈의누를 보면 볼게요. 옥년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조선 부인을 제대로 교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고요. 구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귀국한 뒤 우리나라를 독일국과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이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개화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또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약간 미개하고 무지몽매해. 그래서 교육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본 그런 태도는 조금 비판받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근대소설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이거든요.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1917년에 쓰였으니까요. 이때부터 본격 근대소설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근대소설의 특징은 언문일치의 문체를 사용하면서 이 언문일치라고 하는 건 방금 신소설 얘기할 때도 언문일치의 문체에 접근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죠. 신소설이 언문일치 문체에 접근했다면 근대소설은 언문일치가 거의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마 근대소설이라고 하는 무정을 읽더라도 다소 어색한 것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구어체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구어체의 구는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입말, 입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말.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어 이런 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언문일치의 문체를 사용하는 근대의 소설이 이제 무정이다. 그리고 무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어를 사용하면서 근대적인 인간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 것이 근대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근대소설은 기존의 고전소설이 갖고 있던 특징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전소설 공부하면서 많이 접했던 것이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적 서술, 글쓴이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그대로 노출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약화가 되고 단순한 산문적 서술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 등호 표시예요. 부등호. 그래서 지금 산문적 서술을 더 많이 쓰게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가 굉장히 강조됐다는 점.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가 강조되면서 인물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도 잘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읽는 소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면을 갖추게 된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여전히 큰 관심사인 개화사상에 대한 것도 많이 다루지만 서정갈래에서 이 시기에 쓰였던 자유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주독립이나 국권회복을 부르짖기는 어려워졌고요. 근대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근대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굉장히 옹호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게 돼요. 개화사상의 연장선에서 내용을 드러내는 면이 더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이광수의 무정을 살펴볼 건데요. 그건 선생님이 학습지에 지난 수능 특강 지문과 문제를 수록해 놓을 테니까 그걸 미리 보고 공부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잼이지만 잘 익혀두면 쓸모있는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문학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습해야 돼요. 내용이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막 빛의 속도로 사사삭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숙제를 해야 돼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체시였죠. 신체시에 대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 시를 신체시로 볼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 내용적인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보고 생각해본 뒤 끄적끄적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다 메모해보세요. 맞을지 틀릴지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게 검열하지 말고 일단은 메모해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겁니다. 이미 학습 자료를 미리 뽑아본 친구들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뿐만이 아니라 무정의 수특, 기출문제도 같이 이제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이 작품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윤정 피셜로는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문학사의 나름대로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작품들은 제대로 한번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도 한번 점검할 기회도 필요하고요. 이걸 배운 뒤에는 이광수의 무정도 배우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보다는 사실 이광수의 무정이 이 시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시기 중에 딱 하나가 수능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작품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거 배울 거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미리 잘 생각하고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수업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공부한 뒤 다시 여기로 꼭 찾아오세요. 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문학사를 좋아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국어가 여러분을 꼭 도와줄 거예요. 배우고 복습하고 또 배우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숙제를 꼭 해서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